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부터 이상하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점점 봄이랑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었는데 벌써 롱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낮이 많이 짧아져서 퇴근할 때 가로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인데도 날씨와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 새삼 힘든 하루도 똑같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을 계속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4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뜻하게 한 장 한 장 읽어드릴게요. (4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가 어려운 너에게. 21번째 편지.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자산. 멍화는 MIT에 진학하고 나서 얼마 후 편지를 보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멍화에게 얼마 전 통화를 할 때 너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빠와 엄마는 안심했단다. 사실 아빠는 너가 어떤 학교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 제2삼촌에게 MIT 학생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너희 학교에 갔을 때 보니 정말로 그런 것 같더구나. 주변에 너와 성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만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 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도 있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쩌면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할지도 몰라. 공부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친구를 사귀는 일은 시간뿐만 아니라 교류할 상대도 필요해. 즉, 사람과 시간,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친구를 사귀기에 가장 좋은 곳이란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다 보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특징을 세세하게 이해하게 될 거야. 더욱 중요한 건 학생 시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점이란다. 나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일해도 직장 동료와는 깊은 교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직장에서는 서로 업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하지만 학교는 다르단다. 학생들끼리는 기꺼이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해. 이것은 젊은 사람들 특유의 선의와 친구를 사귀려는 본능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지. 하지만 일단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너와 나의 구분이 확실해져.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니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해야 해. 그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받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로 예의를 중시하는 환경에서는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이지.
게다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불사한단다. 또한 학교에서는 각자의 가정 환경이나 기타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해도 일단 한 강의실에 모여 공부를 하다 보면 서로 평등해지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돼. 반면 직장에서는 대부분 상하 관계이거나 같은 직급이라 해도 입사한 시기에 따라 선후배가 구분되기 마련이야. 진실한 교류는 평등을 기초로 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단다. 중국에 함께 숙제를 베낀 친구끼리는 전쟁에 함께 나간 전우와 같은 감정을 나눈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 대학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를 놓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왜 평생의 친구가 필요한 걸까? 그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특히 오늘날에는 혼자서 큰 일을 해내기 어려워. 중국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를 도와줄 사람 셋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 어떤 친구를 사귀냐는 너의 인생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단다. 부모와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자산이란다. 그러니 대학에서 평생의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들을 너의 형제자매처럼 대하렴.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어.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다면 너의 마음속에 쇠사슬로 묶어도 돼. 햇병아리 풋내기 친구들과 함부로 사귀지 마라. 아빠와 데이비드 아빠는 대학에서 알게 된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글에서 처음 일할 때는 중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단다. 데이비드 아빠는 나보다 훨씬 먼저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입사했을 때는 이미 꽤 유명한 엔지니어였어.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무엇보다 경력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그는 아주 이성적이고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 함께 일하는 동안 본인의 경력이 더 많다고 나를 무시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을 하면 굉장히 즐거웠어. 2005년에 구글은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데이비드 아빠는 중화 및 아태 지역 업무를 맡게 된 리카이프 박사의 조수를 자처해서 온 가족이 중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단다. 아빠는 이론 연구 쪽에 더 흥미를 느껴서 노빅 박사와 함께 구글에서 자연 언어 처리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 그러다가 2009년 아빠는 텐센트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지. 그때 함께 일할 파트너가 한두 명 필요했는데 가장 먼저 데이비드 아빠가 생각나더라. 그는 나보다 한참 전에 텐센트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대. 그런데 오랜만에 같이 일해보자는 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준 거야. 다음 해에 우리는 함께 텐센트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2년 후 너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 그런데 혼자만 미국으로 올 수 없어서 데이비드 아빠와 상의를 했지. 그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아빠는 다시 구글로 돌아왔단다. 그 후로 2년 뒤 나는 구글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설립했어. 물론 회사를 차리기 전에 나의 계획을 데이비드 아빠에게 모두 이야기했지. 하지만 처음 회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규모가 작아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도 제공해줄 수 없었고 데이비드네는 우리보다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차마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하자고 할 수 없었어. 그래도 나중에 회사 규모가 커지면 꼭 함께 일하자고 말해두었지. 2년 후 회사의 펀드 운용이 잘 되어 직원들에게 구글 못지않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 그제야 나는 데이비드 아빠에게 정식으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도 곧바로 제안을 수락했어. 나중에 그가 자신의 동창이자 구글의 글로벌 정보보안 총책임자였던 마커스를 소개해줘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단다. 이처럼 아빠에게 데이비드 아빠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야.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너가 가진 지위나 권력 혹은 재능 때문에 너와 교류하고 친구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너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너에게 접근했던 속도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떠나버릴 거야. 아빠가 텐센트의 부사장으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줄을 섰었어. 심지어 내게 집과 차를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런데 내가 텐센트를 떠나고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자 그중 90%의 사람들은 연락을 하지 않더구나. 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원과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빠 선배 중에는 자산 규모가 수천억에 달하는 중국 국영기업의 임원을 지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 말로는 회사에 있을 때는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권력이 없어지면 연락을 뚝 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상황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란다. 나중에 너도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란다. 살다 보면 겉으로만 너에게 잘하고 뒤에서는 해를 입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이때 사귄 친구들에게는 설령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회에 나가 일을 할 때 친구를 한번 잘못 사귀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그런 시행착오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급적 미리 겪어보기를 바란다. 관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상처를 겪으면서 예방법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 아빠 같은 경우 사람의 본색을 알아차리는데 별로 소질이 없어서 나만의 손실 제한 방법을 사용한단다. 아빠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고 선량하며 진실하다고 믿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단다. 사업을 할 때 한 번 손실을 입고 나면 곧장 손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면 어쩌다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일은 없단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사람을 사귈 때는 언제나 진실하고 너그럽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조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의 작은 약점들은 적당히 눈 감아주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 사소한 약점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말거라. 너가 특별히 까다롭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지만 갈등 상황에 놓이면 너도 모르게 감정이 동요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마음을 넓게 갖고 자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기를 바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아빠로부터. 22번째 편지. 사랑에 관하여. 멍화가 엄마에게 전화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며 연애에 관해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애와 사랑에 관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다. 멍화에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진정한 독립생활의 시작이구나. 이제부터는 연애 문제도 너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야. 연애에 관해서는 엄마와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모를 생각은 없단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연애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 사람은 왜 사랑을 하는 걸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도파민, 페니레트라민, 엔돌핀,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적합한 상대가 나타나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해. 이것은 사랑의 생리적인 특성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욕구도 있단다. 오늘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에 관한 얘기야.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은 아테네 올림푸스 산에 모여 사랑의 본질과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어. 물론 당시 그들은 생리나 화학에 관한 것은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단다. 그때 위대한 학자인 아리스토파테스가 다음과 같이 사랑을 설명했어. 아주 오래전 사람은 4개의 손과 4개의 다리를 가진 강인한 생명체였다. 사람은 앞뒤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마다 눈이 있어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었고 덕분에 그들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의 이러한 비범한 능력 때문에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위협을 느끼자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사람을 둘로 나누기 결심했다. 그는 머리칼 한 올로 달걀 하나를 반으로 가르듯 사람을 2쪽으로 나눴다. 그때부터 사람은 2개의 손과 2개의 다리, 그리고 하나의 얼굴만 갖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2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하나로 결합하려고 했고 이러한 욕망이 바로 사랑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사랑의 본질에 관해 잘 이야기한 것 같구나. 첫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딘가 부족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사람은 원래 2개의 얼굴로 앞뒤 세상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이 하나만 남게 되면서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달라. 너도 이 점에 관해서는 그동안 느낀 바가 있을 테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 다만 남자와 여자는 각자가 가진 한계를 서로 보완해 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둘째, 서로에게 꼭 맞는 2 사람이 만나면 그들의 가진 힘은 1 더하기 1보다 더 큰 2이 된단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둘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려고 했어. 만약 2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충동을 느낀다면 둘의 행복은 배가 된단다. 드디어 자신의 반쪽을 찾았기 때문이지.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잘 맞지 않는 2 사람이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균열이 생기고 함께 할수록 득보다 실이 많아질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맞고 맞지 않는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야. 그러니 이 문제는 너의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일이란다. 굳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누구든 환경적인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여기에는 사상, 도덕관념, 문화, 가치관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2 사람이 비슷한 문화나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야. 이러한 공통적인 기반 없이 외적인 조건만 보고 생겨난 호감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한단다. 하지만 아빠는 너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을 거야. 너가 꼭 맞는 짝을 찾았다면 그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니까. 다음으로는 동양의 지식인들이 사랑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조우 거핑은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작가란다. 그는 니체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 책들을 통해 비로소 니체를 이해하게 되었어. 그가 쓴 철학적인 산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사람은 태어나면 줄곧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모든 사람이 줄지어 천천히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는 인생의 종점이 있다. 이런 장면은 사람을 한없이 침울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때 몇몇 남녀가 말한다. 기왕 모두가 앞으로 가는 길이라면 중간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놀이도 하면서 즐기며 가자고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말에 공감했고 그때부터 줄지어 걸어가는 무리에는 환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우 거핑은 인생을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라 여겼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사랑이 없으면 삶은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침울하고 적막한 여정이 될 거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는 거지. 아리스토파네스와 저우거핑의 관점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한 남자로서 아빠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먼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고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끌린단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페닐에티라민과 도파민이 분비돼. 페닐에티라민이 분비되면 마치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도파민은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하지. 하지만 외모로 느끼는 끌림은 길어야 3에서 6개월밖에 가지 않아. 그래서 외모만 봐서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단다. 다행히 연애를 할 때는 엔돌핀이라는 물질도 분비되는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지속시간도 훨씬 길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짝을 찾아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안정감도 엔돌핀과 관련이 있단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각자 상대방의 끌림을 느낄 만한 내재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너는 재주도 많고 관심사도 다양하니 이 점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일에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거야. 내면이 정말로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단다. 다음으로 좋은 남자와 너에게 잘해주는 남자는 별개의 문제야. 가장 좋은 건 너에게도 잘하고 너도 호감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음 만나서 아직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 그냥 괜찮은 남자와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는 별개야. 후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과 많은 교류를 해봐야 한단다. 또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라 오늘 너에게 잘해준다고 앞으로도 쭉 잘해준다는 법은 없어.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져. 그래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 이성을 되찾고 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 이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호르몬 탓이야. 호르몬 때문에 잠시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아빠는 백마탄 왕자 같은 표현들을 믿지 않아. 이런 말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풍에 불과해. 마치 운이 좋아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하나 사고서 주식의 신이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지. 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키워나가야 한단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사랑은 연약한 꽃과 같다고 말했어.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두 사람에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그럼 내게 맞는 짝인지는 어떻게 알아볼까? 너에게 맞는 짝을 만난다면 온 세상을 갖게 되지만 맞지 않는 짝을 만났을 때는 세상을 모두 잃게 된단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무엇도 필요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이런 입에 발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돼. 이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하는 거야. 사랑은 워낙 큰 주제라 단순히 책을 통해 본질을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러니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고 이해해 나가야 된단다.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건 그중 1%도 안 될 거야. 나머지 99%는 너가 직접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23번째 편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멍화는 2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뭐든 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나는 멍화가 세상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장점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멍화에게 최근 너의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 그때 리더십을 조금 더 길러주지 못했다는 점이 걸리더구나.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능력들처럼 명확히 정의를 내리거나 쉽게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아보려고 해. 첫 번째는 조직력과 업무 능력이야. 어떤 일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해 함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2번째는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각자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고 협력을 잘하며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지. 2번째는 첫 번째 사람들의 일부 특징만 갖고 있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3번째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이런 사람이 너의 부하 직원이라면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너의 상사라면 공평한 대우를 기대하기 힘들어.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단다. 내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거야. 4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능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과는 교류할 일이 많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의해야 할 사람은 2번째와 3번째 사람들이야. 아빠가 예전에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니? 하지만 나와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도 결코 옳은 건 아니야. 어떤 일을 완성하려면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세상에는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꼭 나와 잘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보여야 해. 나와 다르다거나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가진 능력과 업적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프랑스 혁명기의 탈레랑 페리고르라는 인물이 떠오른단다. 탈레랑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야. 하지만 유럽에서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란다. 탈레랑은 프랑스의 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왕자에게 자코를 받기도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 군인이 되지는 못했단다. 그는 할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해 직급이 낮은 성직자로 프랑스 왕실 교회에서 일했어. 안타깝게도 탈레랑의 사상은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고 이것은 곧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지. 그는 일찍이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반대하다가 말년에는 천주교로 귀의했고 역사적으로 교황청에서 성직자의 신분을 박탈당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야. 개인적인 생활도 방탕했어.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지만 서너 명의 사생아가 있었고 유명한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와도 그중 한 명이었단다. 그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서양에는 탈레랑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어. 오늘날 이 단어는 냉소적 혹은 간사한 외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돼. 그러나 누가 뭐래도 외교 능력만큼은 뛰어난 사람이었단다. 탈레랑은 프랑스 혁명 중 공화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외교 사무를 담당했어. 1792년에는 영국에 파견되어 상대가 중립을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지. 프랑스의 궐기로 그의 평화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만 이후 나폴레옹의 외교 대신으로 프랑스 외교를 책임졌단다. 1802년에는 영국과 평화조약인 아미엥 조약을 맺어
유럽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어. 그러나 언젠가부터 탈레랑과 나폴레옹 사이에는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어. 탈레랑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으로 프랑스 혁명과 전쟁의 성과를 유지하기를 주장했고,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던 거야. 탈레랑은 결국 1807년에 외무장관의 직책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맘리에 나폴레옹을 실각시키려고 조정하며 뇌물을 받기도 했지. 만약 나폴레옹이 성공했다면 그는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유럽 열강들이 프랑스 영토 분할을 시도할 때 과감히 나서서 프랑스가 유럽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강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했단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해낸 거지.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어. 결론적으로 탈레랑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의 외교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단다. 하지만 훌륭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후대 사람들은 그를 교활하고 간사하며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묘사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탈레랑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일치한 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 능력이 뛰어나고 맡은 일에 충실하기 때문이지. 너가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좋게 봐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아. 성격이 좋고 친절하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줄 순 없단다. 직장에서 친분에 따라 사람을 쓰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야.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 반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일을 할 때 가장 바보 같은 행위는 탈레랑 같은 사람을 적으로 밀어내는 거야. 서로 공동의 목표를 놓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많은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단다.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거야. 학교를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너가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그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 만약 너가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동료나 부하 직원의 흠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적극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니까. 학교 생활이 모두 순조롭기를 빈다. 아빠로부터. 24번째 편지. 멍화가 동창회에 나갔다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다. 나는 MIT 학생들이 지나치게 순수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 주의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다. 멍화에게, 이제 곧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엄마가 너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 사람을 사귈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일러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사실 MIT 학생들은 대부분 착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가 누구를 사귀든 크게 걱정하지 않았단다.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인상 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사회에 나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인배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비무국 같은 신하는 겉으로 충신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도 불사해. 이런 사람은 철저히 소인배라고 할 수 있지. 초평왕의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비무국과 같은 소인배들은 정말 많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 첫째, 대부분 아주 똑똑해. 둘째, 다른 사람들, 특히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자기에게만 잘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하지만
결국 겉으로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게 되는 법이란다. 셋째,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야.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 넷째,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당과 달리 친구의 얼굴을 하고 다가가.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그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렇다면 이런 소인배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인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탐욕이 없어야 해. 탐욕은 소인배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줘. 만약 초평왕이 미인을 탐하지 않았다면 비무국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혈육을 죽이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비슷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것저것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진짜 목적을 숨기고 호의를 제공하는 소인배들인 거지. 이처럼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 아무 이유도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능력을 잃게 돼.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모두 소인배라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고 진실하단다. 그렇다면 그냥 좋은 사람과 소인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빠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봤어. 첫째, 선량한 사람은 너의 이익을 위해 너에게 잘해주고, 소인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들은 너의 약점을 이용해 너가 이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멀리 보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지. 작은 선물을 주면서 먼저 환심을 산 다음에 나중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 작은 이익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단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고 학교나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절대 들어줘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렴. 둘째, 사람을 볼 때 나에게만 잘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관찰해야 해. 너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각박하면서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이야. 나중에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너를 살뜰히 챙겨주려 할 거야.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건 결코 쉽지 않아. 그럴 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돼. 이게 바로 3번째 방법이란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했어. 만약 주변에 고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 역시 고상한 사람일 테고, 주변에 도덕적 관념이 해이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 또한 좋은 사람일 리 없다는 뜻이야. 지금까지는 너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왔어. 그래서 너가 아직까지 천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어두운 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너가 나중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이야. 아빠로부터. 25번째 편지, 소통의 목적. 멍화가 전화를 걸어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이 편지는 그에 대한 답을 적은 것이다. 멍화에게, 그제 너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여름방학 때 필요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엄마가 깜빡하고 문자의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아 비행기 티켓 예약이 늦어졌구나. 사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우선 이 일을 해결한 다음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더 노력하자. 너도 컴퓨터를 배워서 알겠지만 컴퓨터 통신은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정보를 얻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단다. 내가 정보를 내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방법은 통신의 효율을 낮추는 단점도 있지만 덕분에 통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단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은 그렇지 않아.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끝나면 상대방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관없이 통신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해.
너도 학교나 인턴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A가 B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 B는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B는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A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예 듣지 못했거나 이해를 못했던 거지. 직장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이러한 작은 오해들로부터 생겨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의 통신, 즉 소통은 상대방이 내가 전달한 정보를 제대로 듣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소통의 목적이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해.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저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후자의 문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신과 지적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한 누군가 소통할 때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나 불필요한 말이 많으면 상대방은 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소통의 효과는 제로가 되는 거야. 더욱이 소통을 할 때 쓸데없는 잡음이 섞이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해. 효과적인 소통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한두 마디 핵심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즉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어. 아빠는 강연을 부탁받을 때마다 청중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봐. 그들이 어떠한 지식 배경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단다. 또한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건 자신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가 끝나면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상대방도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곤 해.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단다. 오히려 유려한 말솜씨에 자신이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반발심을 갖기도 하지. 이러한 소통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철저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 소통을 할 때는 확실한 사실이 화려한 언변보다는 훨씬 중요하단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해. 내가 말을 끝냈다고 해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둘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통해야 해. 절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기 위해 간단한 내용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돼. 셋째, 소통은 간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해. 넷째,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소통을 의미하지는 않아.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말문을 막는 것이 아니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야. 특히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단다. 그러니 평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아빠로부터. 26번째 편지.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 멍화는 일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편지에 적어 보냈는데 그중 늘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아내는 내가 쓴 실리콘밸리에서 온 편지 중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법에 대한 글을 읽고 그 글을 멍화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멍화가 겪은 구체적인 일에 관해서는 편지에 다시 한번 언급했다. 멍화에게 며칠 전 너는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할 수 없어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었지.
사실 너가 지금 처한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술에 관련된 것이란다. 마침 몇 주 전에 아빠도 너와 비슷한 일을 2번이나 겪었어. 먼저 내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해 줄게.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의 친구의 자식이 구글이나 텐센트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거야. 아빠는 그 아이의 이력서를 받아보고 바로 거절했어. 만약 내가 아직 구글이나 텐센트에 일하고 있었다면 회사에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쯤은 문제가 없었을 거야. 인사팀에서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렸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2 회사를 떠난 상태여서 이력서를 전달하려면 회사에 있는 옛 동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 아이의 이력이 괜찮으면 그 동료도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돼. 자격이 되지 않는 아이의 추천을 부탁하면 인사팀에서는 그들의 안목을 의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부탁을 한 친구도 내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더 이상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 2번째 일도 첫 번째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한 친구가 조카의 이력서를 구글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이의 이력서를 살펴보니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고 성적도 우수했어. 전공도 적합하고 구글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과 딱 맞아떨어졌지. 그래서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이력서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어. 얼마 후 친구의 조카는 구글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모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구글에 입사할 수 있었단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주지만 너가 난처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야 그 사람도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지연시키곤 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상대방도 눈치를 채고 알아서 물러설 거라는 생각에서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피하기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움을 주라고 하기도 해. 설령 아무 성과가 없어도 어쨌든 시도는 했으니 상대방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지. 그런데 이런 방식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다. 상대방은 부탁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니 희망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 거절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부탁만 믿고 기다리다가 성과가 없으면 결국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게 될지도 모르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위협을 받는단다. 그럼 나도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평가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부탁을 할 때도 너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만약 너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 사람들은 자신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희망을 잃을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부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못할 것 같은 일은 섣불리 승낙해서는 안 돼.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야.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큰소리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창피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렴. 아빠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상대방의 부탁을 4종류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단다. 첫째, 내 능력이 부족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곧바로 완곡히 거절해. 곧바로 거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할게. 둘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대가가 너무 커서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즉시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건 잊지 말아야 해. 너가 말했던 상황도 아마 여기에 해당할 거야. 만약 그 동료가 가끔 한 번씩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시로 도움을 청한다면 너의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회사의 전체의 이익에도 손해를 입히게 되겠지. 이런 부탁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셋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돕고 싶고 도울 능력이 된다면 곧바로 승낙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줘. 나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우선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만약 그 일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이 X라면 내 능력이 3X 정도는 되어야 그 부탁을 승낙하지. 안전계수를 왜 그렇게 높이 잡았냐고? 언제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제야 상대방에게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지. 일단 도와주기로 결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해. 그러면 대부분 성공하는 편이야. 도움을 주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도와줄 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넷째,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섣불리 승낙하지 말고 자신의 현 상황을 상대방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다른 대안을 찾을 거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함이야. 이 점을 명심한다면 너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해도 너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거나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혹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도 없는 일을 무리해서 한다면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단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4가지로 정리해봤어. 첫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허풍을 떠는 거야. 능력을 과시하고 허풍을 떨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단다. 둘째,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섣부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만약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렴. 셋째, 도움을 주고 보답을 기대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리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왜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뾰루퉁하기도 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는 편이 나아. 넷째,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탁을 들어주는 거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다. 예를 들어 과제를 베끼거나 논문을 대신 써달라는 부탁은 절대 들어줘서는 안 돼. 원칙만 지킬 줄 알아도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야. 넌 똑똑한 아이니 동료와의 일을 현명하게 해결하리라 믿는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빌어. 아빠로부터. 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중에 제4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